1993년 미국에서 시작한 UFC 대회. 호리호리한 체형의 브라질인 호이스 그레이시가 흰 도복을 입고 보여준 이전에 본 적 없던 싸움 방법은 북미 사람들에게 주짓수라는 이름을 강하게 각인시켰고 전 세계의 무도와 격투계는 격변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마에다 미치오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고전 유도의 내화자, 누운 기술이라고 불리던 그라운드 기술을 알고 있던 유도가들은 대회에서 활약하는 호이스 그레이시를 보며 몇 가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그레이시 가문은 그레이시 유도, 브라질리언 유도가 아닌 주짓수라는 이름을 쓰는 것인가? 마에다는 확실히 유술이라고 말했다. 유도가 아닌. 마에다는 유술을 칭하고 있었다. 그들은 잊혀진 마에다 미치오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마에다는 강도관에서 파문되었다. 관장 카노지고로가 유도라는 이름의 사용을 금하였다 등 세간에 떠도는 소문과는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조사하는 도중 마에다가 아메리카 대륙이나 유럽에 도착했을 때 이미 유술의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게 아닌가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분명 당시 독일에는 경찰의 체포술로서 유술을 채용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이미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유술이라고 하는 게 가르치기 쉬웠겠죠. 미국의 대표적인 사전 중 하나인 웹스터 사전의 1909년 개정판에서 주주츠와 주도를 함께 수록했다. 주도는 외국어로서 각주에 기재되어 이꼴 주주츠로 되어 있을 뿐, 즉 유술과 유도는 구별되지 않고 외국어로서 정식으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건 유술 쪽인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시는 아직 유술 쪽이 유명한 명칭으로 해외에는 특히 그랬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에다 미치오 등도 해외에서의 유도 선양을 모토로 했지만 구태여 유도라는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통하기 쉬운 유술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많았다. 초반에는 외국에선 유도라기보다는 유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유술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기술로 이것에 걸리면 뼈가 산산조각 나고 손가락 하나라도 닿으면 날아가 버린다고 뭐 이러려고 유술이라고 부른 거 아니겠어요? 유럽 사람들은. 200~300년 가까이 그게 일본의 유도라고 이미지돼서 유럽에 소개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온 선교사나 여행객이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저희가 갔을 때는 주츠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도가들이 마에다의 발자취를 쫓을수록 깊어지는 의문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마에다 미치오가 일본을 떠난 건 1904년, 마에다 미치오가 브라질에 도착한 건 1914년, 고전유도 대회가 시작된 것도 같은 해 1914년, 고전유도에서 삼각조르기가 개발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 1922년, 브라질리언 주짓수, 그레이시 주짓수의 역사가 마에다 미치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삼각조르기는 마에다가 브라질에 도착한 후에 일본에서 개발된 기술이었기에 마에다 미치오는 카를로스 그레이시에게 삼각조르기를 알려줄 수 없었을 터인데 UFC 4회 대회에서 호이스 그레이시는 너무나 능숙하게 삼각조르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다른 그래플링과 교류했습니다. 저는 그것들 중 일부가 업데이트되었고 삼각조르기를 익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 그가 그것을 배웠다고 확신하지만 그가 처음 브라질에 들어가 지도하기 시작했을 때는 삼각조르기가 무엇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역사가들이 실제로 초창기에 어떻게 삼각조르기를 전수했는지 알아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1970년대 이전에 엘리오나 다른 그레이시 사람들이 삼각조르기를 수행하는 사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저는 브라질리언 주짓수 수련자가 1970년대 이전에 삼각조르기를 수행하는 어떤 사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저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저는 현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두 다리로 상대의 머리에 조르기를 가해선 안 된다 라는 유도룰의 빈틈을 공략해 내화자, 누운 기술로의 끌어들이기 허용이라는 고전 유도의 룰과 합쳐서 상대의 팔과 내 다리로 상대의 경동맥을 조르는 기술, 삼각조르기는 고전 유도라는 스포츠 시합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기술이었고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서 비슷한 기술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것과 주짓수와의 직접적인 연결점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유도 관계자들과 격투기 저널리스트들은 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했고 그렇게 삼각조르기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 묻힌 한 남자와 주짓수 대 고전 유도의 숨겨진 이야기가 세상에 밝혀집니다.
1888년 5월 22일 세계의 흐름에 편승해 브라질에도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의 커피 농원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값싼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이민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콘데코마 마에다 미치오는 이 대체된 노예 이민을 막기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모두 아마존 개척에 투자하게 되지만, 마에다가 아마존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브라질의 일본인들의 대량 이민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들이 마주한 대체된 노예로서의 가혹한 농경 생활은 도저히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무도 경험이 있는 이민자들이 하나둘씩 농원을 탈주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타지 브라질 땅에서 무도로 밥벌이를 하기 위해 발리투도 무대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한 번의 큰 벽을 만나게 되는데, 일본의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 자신들의 도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자신들조차 모르는 그라운드 기술을 사용하는 남자들, 바로 마에다에게 유도를 배운 카를로스 그레이시와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도가와 유술가들은 그레이시 가문의 개량된 기술들에 밀려 발리투도 무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시간이 흐르자 이 이민자들 사회에서도 발리투도 무대에 두각을 나타내는 일본인이 등장합니다. 고전유도 최강고 구제 제육고등학교의 유도사범이자 삼각조르기와 무릎 십자구치기 등을 개발하며 유도의 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으나, 훗날 강도관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며 유도 역사에 묻혀지게 된 인물, 카네미츠 야이치 효에, 바로 이 카네미츠에게 검은 띠를 받은 제자가 이 브라질 이민자 사회에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노 야스이치. 그 역시도 19세의 어린 나이에 남동생과 꿈을 안고 브라질로 이민와 노예 생활을 경험한 후 유도로 성공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커피 농원에서 탈출했고, 1935년 자신의 유도 도장을 개설해 도장을 홍보하기 위해 발리투도 등의 이종격투기 시합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는 브라질로 이민 올 때 스승의 저서인 고전유도 기술서적 신식 유도를 가지고 왔었는데, 스승이 개발한 고전유도의 누운 기술은 그가 발리투도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전문가들은 그의 존재야말로 삼각조르기와 주짓수의 직접적인 연결점이라 말합니다. 오노야 스이치는 발리투도 무대에서 특유의 누운 기술로 연전연승을 거두었고, 그의 도장은 브라질 내에 7,000명의 제자를 두어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 또한 그레이시 가문의 엘리오 그레이시였는데, 리오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나지뇨 체육관에서 1만 명 관객 앞에서 60분이나 싸웠지만 무승부로 끝이 났고, 상파울루에서 2차전이 열렸지만 이 또한 무승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엘리오와의 무승부 후 1937년 오노야 스이치는 엘리오의 형 조지 그레이시에게 승리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동생 오노 나오이치가 엘리오 그레이시와 조지 그레이시에게 모두 패배하며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일본인 이민자들은 언젠가 브라질에 엘리오 그레이시를 꺾을 일본인이 꼭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고, 한국 시각으로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고전유도와 그레이시 주짓수의 대결은 결착이 나지 않은 채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후 브라질은 전범국인 일본과 국교를 단절했고, 1942년 1월 상파울루주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 단속령이 발령됩니다. 그렇게 브라질 내의 일본인 이민자 사회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게 되었고, 상파울루의 중심지에선 일본인들의 퇴거 명령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브라질인들의 핍박이 아닌 언론활동 금지로 인한 정보의 고립에 있었는데, 브라질 정부는 종전 후에도 헌법으로 이민자들에게 일본어 사용, 일본인 집회, 일본의 신문 발행 등을 금지시켰고, 일본 제국이 항복을 선언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도 브라질 내 일본인 이민자들은 일본의 패전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생활하게 됩니다. 당시 브라질 내 일본인 이민자는 25만 명으로 80%가 대체된 노예로 온 노동 이민자, 20%가 개척 및 사업 확장으로 온 자유이민자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당연히 영어와 포르투갈어를 읽을 수 있고 외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세계 정세에도 밝은 이들은 20%의 자유이민자 쪽에 있었기에, 자유이민자들은 일본의 패전 사실을 80%의 노동이민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체된 노예로 브라질에 온 80%의 노동이민자들에게 2차 세계대전 초반 일본의 승전 소식은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희망이었으며,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은 어느새 그들에겐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압박하는 브라질 정부와 그런 자신들을 계몽시키려는 자유이민자들, 노동이민자들의 자존감은 열등감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바램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80%의 노동이민자들은 일본이 승리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에 애국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20%의 자유이민자들에게 천벌이라는 이름의 테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23명이 사망하고 14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80%의 노동이민자는 가치구미, 승자조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 20%의 자유이민자는 마케구미, 패자조라는 이름이 붙게 되어 20%의 패자조는 반역자로 몰리며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상파울로 신문사의 사장 미지모토 미츠토는 홀로 브라질 정부를 설득해 이민자들의 신문 발행을 허가받았으나 브라질 내의 일본 신문사들과 국수주의 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오히려 일본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승을 거두었다고 선전했고 결국 진실을 알리던 상파울로 신문사의 사옥마저 습격을 받게 됩니다. 미지모토 사장은 고국 일본에 사원을 보내 도움을 청했으나 일본의 언론사들은 이해해주려 하지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미지모토 사장은 이민자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단절된 브라질과 일본의 국교를 재구축하기 위해 일본의 스포츠 선수들을 브라질로 초청하는 이벤트를 기획했고 이 이벤트의 얼굴로서 자신의 고향인 쿠마모토의 유도 영웅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키무라 마사히코.